안녕하세요. 다나작가 채널입니다. 밀랑 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3부 이해받지 못한 말들 9 20여 년 동안 그는 그의 부인에게서 어머니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연약한 존재의 모습을 보아왔다.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 속에 너무 깊게 각인되어 하루아침에 떨쳐버릴 수 없었다. 집에 돌아오자 그는 후회했다. 그가 떠난 뒤 그녀의 감정이 필경 폭발했을 테고 그는 슬픔에 가득 찬 그녀의 모습을 볼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열쇠를 돌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길을 세웠다. 그렇다. 그녀는 집에 있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는 평소 하던 대로 그녀에게 인사를 하러 갔다. 그녀는 짐짓 놀란 표정을 지으며 눈을 치켜떴다. 이리로 돌아온 거야?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날들어 어디에 가라고? 그러나 그는 침묵했다. 그녀가 다시 말했다.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해두자. 당신이 당장 그녀의 집으로 이사간다 해도 나는 불편한 게 없어. 그가 떠나던 날 그녀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을 때만 해도 그에겐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그는 돌아와서 가능한 한 그녀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기 위해 아주 우호적으로 그녀와 대화를 하려고 했다. 그녀가 냉정하고 집요하게 떠나라고 고집부리는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이러한 태도에 오히려 그는 이를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또한 그는 실망했다. 일생 동안 그는 그녀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꺼렸고 바로 그 때문에 기꺼이 멍청한 일부 일처제를 감수했던 것이다.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그의 배려가 철저히 무용했으며 이런 오해 때문에 다른 여자들을 멀리했다는 것을 깨닫다니. 오후 강의가 끝나자 그는 학교에서 곧장 사비나의 집으로 갔다. 그는 그녀 집에서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부탁해 볼 참이었다. 초인종을 눌렀으나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집 앞 카페로 가서 건물 입구에 시선을 고정한 채 기다렸다. 시간은 흘렀고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일생 동안 마리클로드와 같은 침대에서 잤다. 지금 집에 돌아간다면 예전처럼 그녀 곁에 몸을 눕혀야만 할까. 물론 옆방 소파에 잠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다소 지나치게 거만한 행동은 아닐까. 그녀가 그것을 적대감의 표현으로 보지는 않을까. 그는 아내의 친구로 남고 싶었다. 그러나 그녀 곁에 자러 가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벌써부터 냉소적인 질문이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뭐라고? 그는 사비나의 침대를 더 좋아하지 않았던가. 그는 호텔 방을 잡았다. 다음날 그는 하루 종일 사비나의 집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러댔다. 여전히 헛수고였다. 세 번째 날 그는 여자 수위를 찾아갔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틀리에 세주었던 집주인에게 알아보라고 했다. 그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했고 사비나가 계약서에 쓰인 대로 석 달치 집세를 계산하고 사흘 전 작별 인사를 했다는 것을 알았다. 며칠 동안 그는 계속해서 사비나의 집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다. 어느 날 아파트 문이 열려 있었고 작업복 차림 세 남자가 가구와 그림을 옮겨 집 앞에 세워둔 커다란 화물 트럭에 싣는 것을 보았다. 그는 가구를 어디로 운반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들은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은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비밀을 가르쳐 달라고 지폐 몇 장을 그들에게 찔러 넣어 주려다가 갑자기 온몸에서 맥이 빠졌다. 슬픔에 겨워 그의 몸이 완전히 굳은 것이다.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자신에게 해명할 수 없었으나 사비나를 사귀었던 때부터 바로 이 순간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당연히 일어나야 했던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다. 브란츠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오래된 도시의 작은 아파트로 갔다.
옷 몇 벌과 꼭 필요한 책을 가지러 가기 위해 딸과 아내와 마주치지 않을 것이 확실한 시간을 골라 그의 집에 들렀다. 그런 마리클로도에게 소용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어느 날 그는 찻집 유리창 너머로 부인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 부인과 함께 있었고 과장된 표정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주름살이 깊게 팬 그녀 얼굴에 생생한 활기가 감돌았다. 부인네들은 그녀 말을 들으며 연신 웃어댔다. 프란츠는 그녀가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사비나와 함께 살리라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사비나가 제네바에서 자취를 감췄다는 사실을 그녀도 알 것이다. 정말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였다. 부인의 친구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된다 해도 놀랄 만한 일은 아니었다. 그는 성 바오로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새 거처로 돌아갔다. 그날 가구점에서 테이블 하나를 배달해 주었다. 그는 마리클로드와 그녀 친구들을 잊었다. 그리고 잠시 사비나조차도 잊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 직접 책상을 골랐다는 사실이 흡족했다. 20년 동안 그는 자기가 고르지 않는 가구에 둘러싸여 살았다. 마리클로드가 모든 걸 알아서 처리했다. 난생 처음으로 그는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독립적 인간이 된 것이다. 다음 날에는 가구점 직원이 오기로 했다. 그는 그에게 책꽂이를 주문할 예정이다. 그는 몇 주 동안이나 책꽂이의 형태, 크기, 위치 등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그 순간 그는 불현듯 자신이 불행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놀랐다. 삶이라는 육체의 존재가 그가 믿었던 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했던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의 삶에 각인해 놓았던 황금빛 흔적, 마술의 흔적이었다. 그 누구도 그로부터 앗아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기도 전에 일찌감치 그의 손에 헤라클레스의 빗자루를 쥐어주었으며 그는 그가 사랑하지 않는 모든 것을 그의 삶으로부터 쓸어내렸다. 그의 자유와 새로운 삶이 부여한 이 예기치 못한 행복, 이 편안함, 이 희열, 이것은 그녀가 그에게 남겨준 선물이었다. 하긴 그는 항상 현실보다 비현실을 선호했던 터였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교탁 뒤보다는 데모 대열 속에 있을 때 마음이 더 편했던 것처럼 그녀와 함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들 사랑을 위해 매번 가슴 조이던 때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신으로 변모한 사비나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행복했다. 그녀는 혼자 사는 남자의 자유를 불쑥 선물하면서 그에게 매력의 후광을 씌워주었다. 그는 여자들에게 매력적인 남자로 변했다. 그의 여학생 중 하나가 그에게 반해버렸다. 이렇듯 믿지 못할 정도로 짧은 순간에 인생의 모든 무대 장치가 갑작스레 바뀌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하녀와 딸과 부인을 데리고 커다란 부르주아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이제 옛 도시의 스튜디오에 살고 그의 어린 여자친구는 거의 매일 밤을 그의 집에서 지냈다. 그들은 여기저기 호텔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기 아파트에서 자기 침대에서 그의 책과 머리말 탁자에 놓인 자기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 그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다. 그녀는 밉상도 곱상도 아니었지만 그보다 얼마나 어린지 그리고 얼마 전 프란츠가 사비나를 숭배했던 것처럼 그녀는 프란츠를 숭배했다. 그것이 불쾌하지 않았다. 사비나를 안경잡이 여학생으로 대체한 것을 미세한 조락의 징후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기꺼이 맞이하기 위해 배려했다. 마리아는 딸이 아니라 또 다른 마리클로도의 행동했기에 그가 그의 딸에게서 결코 만끽하지 못했던 불성애를 그녀에게 느꼈던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부인을 찾아가 다른 여자와 재혼하고 싶다고 말했다. 마리클로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혼한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당신은 아무것도 잃을 거 없어. 당신에게 다 주겠어. 내게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 뭐가 중요하지? 사랑. 사랑이라고 하며 프란츠가 놀랐다. 마리 클로드는 미소를 지었다. 사랑은 전투야. 나는 오랫동안 안 싸울 거야. 끝까지. 사랑이 전투라고? 나에겐 싸울 마음이라곤 털끝만치도 없어. 라며 프란츠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